네, 최근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공범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울대 N번방 사건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이 5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형량이 선고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예. 그다음에 5년 동안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5년 동안 취업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40시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판결 선고가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거는 인정이 됐는데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과가 없대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주범이 아니고 공범인 점. 그다음에 양형 기준을 보니까 양형 기준이 이런 경우에는 최대 6년 한 6개월 정도, 6년 반 정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 5년 정도로 일단 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이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이 공범이 아니라 주범인 40대 박모 씨에게는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정 선고의 최고 형량은 한 11년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양형 기준에 따르면 6년 반 정도. 네. 근데 이번에 공범에 대한 판결은 이제 6년 5개월의 양형 기준에서 합의한 것하고 초범인 경우를 고려해서 이제 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네. 주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기준 양형 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교사범 또 상습범죄의 혐의까지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공범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범죄를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범죄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중고, 그러니까 10대들이 여기에 피해를 당한 게 70%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좀 강화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보완이 좀 돼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이제 기사 네. 보고 알았는데 일단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고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건데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까지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전을 갖다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에서도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특히 영국 제가 예를 보니까 영국은 만들기만 해도 처벌한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법부터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대법원 양형 기준부터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 형사 책임도 형사 책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뭐 이거 장난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처벌받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민사상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질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이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는 2차례 무산됐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민법 1004조의 2항을 신설한 예. 건데요.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인들,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로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시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이런 대우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는 이분이 상속인이 됐다는 걸 확인한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그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할 거고 그런 경우에 지금 구하라 씨 같은 사례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예. 그 구하라의 친모가 상속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른바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의 사건 여기에도 소급 적용이 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4월 25일 지난 4월 25일에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다가 일정한 시점까지 법을 개정해라 아니면 또 뭘 제정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니까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4월 25일 이후에 이제 예.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도 내에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누구보다도 고 구하라 씨의 유족들이 법안 네. 통과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유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 뭐 대표적으로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사실 네.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이 그렇죠. 법안의 네.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구호인 씨는 뭐 당연히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했고, 고 구하라 씨 외에도 사실 거제 앞바다 어선 실종 사건 김종환 씨 또 문제가 돼 있었고, 네. 또 이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30년, 50년 만에 친생 부모가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분들도 같이 이 소위 구하라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노력에 같이 감사의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 가족제도의 중요성 또 어떤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어떤 법제도의 실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또 감사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만큼 이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피해를 받는 분들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이런 내용의 현수막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수막 걸었던 송혜일 씨 아버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저도 저 현수막 한 수백 번은 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송혜이 양이 1981년생이래요. 그런데 99년 2월에 실종이 됐고 그때부터 딸을 찾기 위한 부모님들의 노력이 진짜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소득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는 2006년도에 딸의 전단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난 25년 동안 99년에 실종됐으니까 올해가 24년이니까 25년이 경과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전단이 무려 300만 장이 뿌려졌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현수막 계속 걸고 있었던 건데 그 아버지가 다른 일 못하고 이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기초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상당히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아직까지도 현수막 전단과 제작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도 그 딸 현수막 붙이러 가다가 네. 그 사흘 전에 아이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예. 네, 정말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예. 소식인데 이 송혜일 실종 사건 수사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999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 어떤 CCTV나 이런 게 지금처럼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했어야 되는데 네. 경찰이 초동 수사에 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렸고 버스에서 내릴 때 술 냄새를 풍기는 어떤 용의자가 한 예. 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단순 가출로 이 사건을 처리하고 3일 만에 실종 수사로 이 전환해서 수사를 함으로써 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목격자를 찾는데 실패를 했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했는데 이게 CCTV나 다른 물증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주변 탐문 수사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예.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2004년에 스스로 잠적한 걸로 잠정적 결론을 내고 결국에 장기 미제 사건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검찰은 장기 미제 사건이니까 뭐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초동 수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은 듭니다.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두는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폭조족 이야기인데요. 포천 지역 국도 등지에서요. 시속 230km가 넘는 속도로 폭주한 운전자들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덜미가 잡히게 된 건가요? 저는 이게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동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도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포천에도 굉장히 좋은 도로가 깔렸는데
그러니까 독일의 아우토반 그 빗대가지고 포천 아우토반이라고 한대요. 네. 그러니까 길이 너무 좋으니까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는데 뭐 시속 150, 160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그 가장 그 빠른 속도가 시속 237km까지 나왔대요. 네. 이거는 스포츠카로도 쉽지 않은 그런 속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덜미를 잡혔냐면 이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유튜브에다가 이 동영상을 갖다 올렸고 경찰이 역추적해가지고 검거가 돼서 아마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입건된 피의자들이 이 경찰 조사에서 그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추억을 남기려고 네.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초과속 운전을 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020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게 단순히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죠. 100km를 초과하는 운전을 3회 이상 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지금 그렇죠. 폭주 행각을 벌이는 것 같은데 형사 처벌됐고 구속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